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공교롭게 또 오늘 어떻게 70강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이게 영광이고 참 우연치 않게 70강이 됐네요. 그래서 너무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탄생 100주년은 아니고 이제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창립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후반부에 사실 뭐 굉장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깊이 다루게 되면 오늘 이 정도 시간에 전부 다 마무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내용들인데 가급적 하여튼 최대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자, 우선 이 월트 디즈니, 제가 아까 제목 오늘 그 강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월트 디즈니 사람 이름이죠.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100주년으로 알고 있는 거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고요. 이제 이 회사 사명의 변경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정확하게 어떤 시대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100년 동안 어떻게 지나왔나 디즈니 컴퍼니가. 사실 저는 뭐 디즈니 컴퍼니랑은 아무 관련 없습니다. 대학 교수니까요. 그리고 사실 오늘 뭐 디즈니가 계속 사업 영역을 여러 가지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뭐 제가 또 오늘 너무 디즈니 컴퍼니에 대해서 이것저것 또 너무 얘기를 하면 마치 홍보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말씀 이것도 먼저 드리면서, 자, 일단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말 이름 그대로 월트 디즈니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죠. 그럼 월트 디즈니가 누군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흑백 TV 시절이었죠. 아마 예전에 만화영화라고 했는데 TV에서 만화영화 흑백으로 방영을 많이 해줬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보셨던 게 아마 디즈니 뭐 미키마우스, 도널드 덕 뭐 이런 것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봤고요. 예전에는 그 만화 영화들 애니메이션 에피소드들이 짧기 때문에 그거 이제 여러 개 묶어서 한 번에 방영을 해줬는데요. 그런데 뭐 그 미국에서도 그렇게 방영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컬러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당시에 흑백 TV다 보니까 흑백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고 그 앞쪽에 항상 이 제작자가 나와서 작품을 소개합니다. 아니면 뭐 그날의 에피소드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여기 전부 다 좀 지긋하시기 때문에 아마 어렸을 때 추억을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도 항상 앞쪽에 나와서 어떤 내용 소개 아니면 뭐 어떤 거를 이렇게 좀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코멘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작품들을 보여줬죠. 또 디즈니 말고도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딱따구리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네. 그 되게 웃음소리가 특이하게 인상 깊은 그런 캐릭터인데요. 거기도 이제 그 제작자가 뭐 지금 전부 다 작고 하셨어요. 직접 나와서 딱따구리도 이제 그 짤막한 에피소드들이 연결되는데 앞에 이제 반드시 예전에 그게 이제 어떤 뭐 작품들의 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디즈니의 얼굴도 예전에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마 미키마우스처럼 뭐 도널드 덕처럼 디즈니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이 자료를 제가 급하게 준비하면서 이 저작권이 하도 민감한 곳이라 월트 디즈니의 그 사진도 한번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그냥 월트 디즈니의 사진도 사실 이 퍼블릭 저작권이 그렇게 공개되는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아카데미상 수상한 거 장면이 있어서 아무튼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워낙 유명한 분이라 아시는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애니메이터입니다. 그리고 뭐 사업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무래도 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지금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창업자니까요. 근데 이분은 사실 애니메이터라고 말하기엔 조금 좀 애매함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예전에 TV에서 방영되는 장면들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렇게 이분이 그리는 것도 아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분이 잘 그리는 분이고, 그리고 또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이제 계속 같이 만들고 본인이 출연도 하고 뭐 이제 이랬던 분이긴 한데요. 아무튼 이게 애니메이터와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것과는 좀 사실 영역은 다릅니다. 뭐 일반인들이 여러분들 뭐 이쪽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엔 애니메이터 그러면 애니메이션 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좀 분야는 다른 거고요. 자, 아무튼 이분이 애니메이션 업계에 종사를 하셨었고, 그리고 대단하게 이제 그 사업을 확장해서 부흥시킨 그런 인물이지요. 태생은 이제 그 미국의 시카고에서 태어났다고 하시고요. 여기 연도가 써지는 대로 1901년도 생이십니다. 그리고 66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폐암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사실 되게 좀 젊은 나이에, 지금으로 하면 굉장히 젊은 나이죠. 그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처음에 시작부터가 좀 가족 컴퍼니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어려서부터 이분이 집안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고 어려운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되게 학업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맘대로 좀 학업에 임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좀 특별히 미술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틈나는 대로 그런 거를 배우고 싶어 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게 원활하게 되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 쪽으로 우연치 않게 광고와 관련된 애니메이션 쪽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라고 하고요. 자, 이제 그 첫 번째 시작이 시카고에선 자랐지만 이제 이분의 나중에 이주를 해서 아버지의 집이 캔자스 시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그때 살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자, 아무튼 뭐 문헌에 의하면 아무튼 이분이 이제 그쪽에서 뭐 아버지의 차고에서 뭐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아무튼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문제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짤막짤막한 그런 에피소드 한 1분 남짓 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오늘 보여드리진 못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사실 그 영상들은 많이 찾아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그런 아주 짤막짤막한 그런 카툰을 제작을 했는데 그 이름이 이제 레포그램이라는 거고요. 타이틀 자체가, 작품의 타이틀 자체가 레포그램이고, 그 제작사 이름도 레포그램이라는 제작사를 가지고 이제 이분이 어떤 스튜디오 같은 거 시작을 아주 조그맣게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어바이웍스라는 동료와 함께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 얘기인데, 저도 예전에 뭐 투니버스 이런 프로그램에 제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사실 이런 소개들도 많이 해드렸었는데, 사실은 이 어바이웍스라는 분이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실 아카데미상도 받았고요. 사실은 지금의 미키마우스를 있게 한 분이다. 이건 이제 디즈니 컴퍼니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되게 이 중대한 영향을 끼친,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을 디즈니와 함께 같이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미국에서는 그래도 좀 알려졌습니다만, 그리고 지금도 이제 디즈니 컴퍼니에서는 이분을 굉장히 지금 추대하고 있어요. 뭐 하지만 지금 뭐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또 한동안 잊혀졌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과 함께 시작을 했고요. 그 작품의 스타일을 보면 지금의 만화 영화 같은 그런 정말 순수하게 이 그림들만 들어간 그런 애니메이션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사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부분적으로 애니메이팅이 된
만화 영화, 그러니까 만화들이 움직이는 만화들이 들어간 이제 그런 형태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초창기에 사실 이 애니메이션이 이게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좀 더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은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오늘 뭐 이렇게 그런 제작 환경들을 다 갖고 와서 보여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초창기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종이에다 여러 장을 그려서 했는 건데 했던 것인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좀 대량 생산이랄까,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작업하는 공정으로 바뀌면서 바뀌게 된 그 이유도 그렇고, 이제 셀 애니메이션이라는 이렇게 그 투명한 그 셀룰로이드 위에 이렇게 컬러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여러 명이 만들 수 있는 제작 환경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실사가 중심이고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 게 좀 보여지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 문화에 이제 잘 없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요즘 신문 거의 안 보죠. 종이 신문들 많이 안 보시는데, 신문에 보면 만화가 꼭 있잖아요. 이제 뭐 그 한 칸짜리 만화도 있고 네 칸 만화도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사실은 그런 만화 형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만화들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발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만화를 카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초기에는 카툰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약간 뭔가 우리의 그 있던 비례라든가 있던 사람과 비슷한 그런 캐릭터 등신이 아닌 그런 좀 우리가 만화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좀 심플하게 그려진 그런 형태들, 또 아이들이 보는 것들을 카툰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자, 아무튼 실사와 그렇게 카툰이 좀 섞여진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짤막짤막하게 만들면서 이제 디즈니가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제가 오늘 여기에는 요 화면이 안 나옵니다만, 요 작품에 직접 월트 디즈니가 출연도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레포그램 그 작품 자체의 부분은 아니고요. 이 앨리스 원더랜드라는 게 있는데, 여긴 제가 앨리스 코미디 시리즈라고 써놨는데요. 앨리스 원더랜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이제 그 이후에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만들게 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디즈니가 좀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좀 회사 같은, 이제 좀 전에는 작업실 같은 분위기였고, 레포그램은 이제 회사 같은 분위기로 가면서 이제 그런 작품을 앨리스 원더랜드 그리고 이제 앨리스 코미디 이런 시리즈물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걸 만들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 써져 있는 대로 그 마가렛 윙클러라는 여성 배급자라고 합니다. 최초의 여성 배급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분과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1923년도에 형 역시 위에 보시면 작고하셨습니다. 1971년도에 이분이 작고하신 해가 디즈니 월드가 만들어진 해에 아마 작고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분은 이제 이런 그 애니메이션 이쪽에서 활동하신 분이 아니고요. 이런 회사를 운영을 하려면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형한테 이제 도움을 청해서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최초의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이름이 디즈니 브라더스 카툰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가 처음으로 23년도에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오늘 강의 주제처럼 디즈니 이제 100주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카운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작품들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1926년도에 다시 이제 말하자면 조금 더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고 할까요? 이제 이런 작품들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다가
사실은 그 앨리스 원더랜드 그 앨리스 코미디 시리즈가 그렇게 뭐 인기를 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뭐 요즘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그 다양한 매체를 아주 옛날에 그 답답했던 그 뭐 라디오 시대부터 뭐 저 흑백 TV, 뭐 컬러 TV 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다 이제 보고 쭉 여러 매체를 거쳐 지금 유튜브 뭐 SNS까지 좀 이렇게 보고 오셨을 텐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당시는 보여질 수 있는 매체가 TV도 아니고요, 필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상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흥행되는 게 이 극장이라는 곳에 가야지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거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과는 다른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별로 이제 사람들한테 주목받지 못하고 인기를 크게 끌지 못해서, 이제 어떤 캐릭터를 좀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캐릭터를 다시 만들기 시작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어브 아이웍스와 함께 다시 만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를 말씀을 드리면, 1926년, 27년도는요, 지금 여기 조금 세대가 좀 젊으신 분들은 또 저도 사실은 그 시대에 태어나거나 자라진 않았습니다만 예전에 영화의 역사를 보면 무성영화 시대가 있고 발성영화, 유성영화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7년을 기점으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26년도, 27년 이때는요, 일반적으로 모든 극장 가서 보거나 어디 상영관에 가서 봐도 영화 자체가 사운드가 없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중심으로 작품들이 상영이 됐던 거죠. 이제 한국이나 일본은 좀 문화가 달라서 미국 뭐 음악을 다 따로 이제 뭐 연주한다거나 틀어주는 형태로 영화를 보면서 지루하지 않게 거기에 이제 자막들이 들어가 있죠.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변사라고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더 재밌게 설명해 주면서 영화를 봤었다고 하는데요. 자, 아무튼 이 무성영화 시대에 애니메이션들이 있었는데 그때 미키마우스가 인기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사랑받고 인기 있는 캐릭터가 있었는데요. 지금 뭐 자료에서 여러분들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 고양이 이렇게 까만 고양이인데 귀가 좀 빼쭉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팬시 용품 같은 거 보시면 펠릭스라고 아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까만 고양이 눈 크고 이런 그 캐릭터 예쁘게 생긴 캐릭터 고양이가 있는데 그게 펠릭스라는 고양이고요. 키티 말고요. 키티는 이제 일본 캐릭터고. 이게 이제 바로 무성영화 시대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캐릭터입니다. 역시 이제 이 캐릭터도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로 분쟁이 생겨서 누가 이걸 만들었으며 누가 이거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이걸 되게 이제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 캐릭터기도 한데요. 아무튼 대단한 인기를 끌었고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그 주로 무성영화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중심이 되는 것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내용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만화의 말풍선들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뭐 표현도 이렇게 뭐 어떤 그 소리 대신 뭐 느낌표, 뭐 물음표 이런 걸로 애니메이션들이 표현이 됐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아시죠? 소위 몸 개그. 그러니까 몸으로 그러니까 액팅을 통해서 움직이는 걸로 웃기게 만드는 재밌게 만들어주는 거 바로 그런 애니메이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의 전달보다는 그러니까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가는 거고요. 그냥 그렇게 단편적인 어떤 슬랩스틱으로 웃기는 그런 유머들이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역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과 이제 뭔가 좀 한번 내가 경쟁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오스왈드 더 럭키 래빗이라는 캐릭터를 그 어브 아이웍스와 함께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래빗 아시죠? 토끼. 그래서 최초의 사실은 디즈니가 만드는 캐릭터는 마우스가 아니고요. 쥐가 아니고 토끼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브 아이웍스와 함께
이제 그 오스왈드 더 럭키레빗이라는 걸 만들고, 그러니까 어바이웍스가 총감독의 역할을 했고요. 총작화감독. 그러니까 작화라면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니메이터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했고, 이제 제작을 해서, 월트 디즈니는 이제 그걸 또 같이 제작하고, 나가서 이제 또 이거를 배급하고, 이제 이런 것도 열심히 했었던 거죠. 그런데, 자, 아무튼 유니버셜 픽처스를 통해서 배급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작품을 접게 되고요. 이건 한참 지나서인데 맨 밑에 보시면 2006년 다시 이제 이 디즈니가 이 저작권을 유니버셜 픽처스로부터 찾아옵니다. 한참 후에 돈 많이 벌어서 다시 찾아오게 되고요. 자, 하여튼 오스왈드 럭키레빗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스왈드 럭키레빗 대신에 바로 이 무성영화 시대에 그런 캐릭터들과 좀 차별되는 걸 그러면 나는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이 당시에 영화는 이미 재즈싱어라는 유성영화가 공개가 됐어요. 상영이 돼서 야, 이게 이제 극장에서 이렇게 음악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구나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참 애니메이션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미국은 그런 장편 영화들이 상영되는데 이제 앞쪽에 예전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실제 본 영화 상영하기 전에 요즘은 그냥 바로 영화 광고 다음에 시작하지만 예전에는 대한뉴스 또 한때는 무슨 뭐 그 영화도 문화영화 이런 것도 상영을 했어요. 그거 다 봐야지 영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앞에 애니메이션을 먼저 짤막짤막한 애니메이션이 짧으니까요.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본 영화를 시작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일종의 본 영화의 앞에 그냥 맛배기 같은 성격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애니메이션 발전해 왔는데 영화가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도 유성으로 만드는데 펠릭스 더 캣은 유성영화로 내가 소리 나는 영화 나는 안 하고 무성영화로 계속 가겠다라는 고집을 합니다. 제작사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펠릭스는 유성영화가 나중에 만들어지지만 그 당시엔 안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미키마우스를 가지고 디즈니가 유성영화를 만들어서 이게 정말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증기성 윌리가 정말 보는 사람들이 야 정말 잘 만들었네, 재밌네.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어떤 캐릭터가 나오는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이런 느낌을 주는 작품인데요. 이제 이런 작품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대박을 치게 되니까 당연히 돈도 많이 벌겠죠. 그리고 디즈니도 유명해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 증기선 윌리가 개봉한 날이 혹시 미키마우스 생일 아세요? 관심이 많이 있으시다고 해서 미키마우스 생일이 있습니다. 캐릭터인데 예? 네, 11월 18일인데요. 이게 이제 미키마우스가 처음 상영된 날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미키마우스 생일이 됐고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월트 디즈니는 굉장히 디즈니로서의 이름도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고요. 당연히 스튜디오도 이 미키마우스 통해 돈을 많이 벌게 됐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키마우스의 아버지 그게 월트 디즈니가 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미키마우스는 뭐 만화책, 뭐 그림책 이런 거로 출판도 되고요. 굉장히 많이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됐고요. 미키마우스와 이제 이 증기성 윌리에도 여자친구가 잠깐 나오는데요. 이제 미니마우스라는 또 여자친구도 있죠. 뭐 미키마우스의 가족들도 있고 뭐 도널드 덕이라든가 여러 친구들도 있고요. 뭐 이제 그런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미키마우스가 주연 캐릭터로 해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작품들이 이제 그 후에 애니메이션으로 훨씬 퀄리티가 높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비용이 있어야지 퀄리티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미키마우스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스튜디오가 그만큼의
제작 능력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게 됐다고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층 퀄리티가 높은 그런 뭐 실리 심포니 시리즈가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퀄리티가 되게 높은 것들을 만들게 되고 기술적으로도 당연히 많은 뭐 일종의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되게 힘들어지는 만큼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텐데 그럼 그만큼의 인건비도 상승이 돼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힘든 만큼 상승이 안 됐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되게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보는 거는 즐겁습니다만 지금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래도 많이 수월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옛날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왜냐하면 디지털은 지금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영상들 쉽게 찍어내시고 쉽게 뭐 만들어내시지만 남녀노소가 근데 예전에는 디지털이 없고 전부 다 필름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장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번거롭고요, 무겁고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여튼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런 거 안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전에 작품 배울 때 아날로그 시대에 배웠거든요. 그러다 이제 제가 배우면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는데 정말 장비들이 무겁고 크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많은 불만들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뭐 어버아이웍스도 퇴사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굉장히 유능한 애니메이터들 그리고 디자이너들 왜냐면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터만 갖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도 하고 컬러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주요 스태프들이 퇴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소위 파업을 일으킵니다. 디즈니에서. 이제 그게 사실 디즈니 스튜디오에 굉장히 또 큰 혼란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었고, 뭐 그 사람들이 나가서 또 굉장히 훌륭한 작품 활동들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네, 1932년도 지금 제가 강의 시작한 지 한참 됐는데 이제 1932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디즈니 얘기는요. 되게 초창기라든가 그 월트 디즈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때가 가장 전성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이 전성기는 있는데요. 뒷부분에 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당시에 굉장히 그 디즈니 스튜디오가 이것저것 많은 활동을 했는데 지금도 이제 디즈니와 관련된 학교가 뭐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만 회사 내에 말하자면 이런 애니메이터들, 그 움직임을 만드는 그런 그 타이밍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또 아트스쿨도 만들고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시도를 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해서 3년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만들어낸 작품이 여러분들 또 잘 아시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입니다. 이 작품은요, 뭐 최초의 컬러 장편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요. 물론 그 이중에도 컬러는 있습니다만 여기 써져 있는 대로 테크니컬러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원색이 잘 살아나는 그런 컬러 재현을 가진 그런 필름에서 그런 것들이 재현되는 기술인데요. 이 테크니컬러를 활용한 최초의 컬러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가 바로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컬러로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온 적도 없고요. 그 장편으로 뭐 1시간 반 정도 되는 길이의 애니메이션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파격적인 작품이었던 거죠. 그럼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뭐 한 10분짜리 뭐 지금 보셨던 대로 뭐 증기성이 7분 좀 넘는데요. 그 정도 분량의 작품이었었는데
1시간 봐야 되는 작품, 대단한 작품이죠.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대단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움직임이 정말 좋습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여기서 대부분 많이 다 보셨겠지만 다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근데 혹시 지금 다시 보신다면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증기성 윌리와는 굉장히 움직임이 달라요. 자, 그래서 그게 그냥 만들어진 움직임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실제 이렇게 움직이는 뭐 춤을 추는 장면 같은 걸 촬영을 해서 그 애니메이터들이 와서 그걸 보면서 계속 스케치를 해 나간다거나 이제 그런 작업들이 그동안은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처음 시도한. 그리고 지금은 전부 다 디지털 이런 장비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편집도 쉽고 이렇게 뭐 한 번 찍고 버리고 뭐 또 다시 찍고 이런 게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만 이런 거를 필름으로 전부 다 찍어서 테스트해보고 버리고 다시 또 필름을 찍어서 버리고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거든요. 이런 것도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기도 했고요. 하여튼 뭐 컬러도 지금의 뭐 디즈니 컬러 지금 뭐 컬러가 다 비슷하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사진의 컬러가 아니라 이런 캐릭터들에 입혀지는 컬러들 다르죠. 이런 것들을 채색을 하려면 고유의 컬러 넘버링을 해야 되고 이거 컬러들을 섞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처음 시도해보고 많은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전문가들을 위한 강의에서는 제가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그런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구현됐고 이 작품을 통해서 그만큼의 후유증도 굉장히 많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작품이 대단한 흥행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돼서 그야말로 디즈니의 이후에 장편 애니메이션들이 쭉 발표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1940년도에 이 디즈니 프로덕션이라는 이제 이름을 또 갖게 돼요.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인데 디즈니 프로덕션이라는 걸로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즈니 스튜디오라고도 하고 디즈니 프로덕션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식 발행은 디즈니 프로덕션이었기 때문에 첫 주식을 발행했다고 하고 캘리포니아에 이제 뭐 여러 소도시들이 있는데 뭐 LA 근교에 이 버뱅크라고 이제 뭐 방송사도 있고 뭐 이런 영화 제작사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스튜디오를 완전히 이전을 하게 되는 게 1940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백설공주에 이어서 흥행 성공이 되면서 피노키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피노키오, 그리고 판타지아라고 클래식 애니메이션인데요. 클래식 음악들을 이제 미키마우스가 지휘자가 나와서 이제 쭉 여러 에피소드를 진행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뭐 이런 거 덤보, 밤비 아마 다 아시죠? 뭐 이런 작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2차 대전이 이제 1940년대에 발발하게 되죠. 사실 뭐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의 문화적, 뭐 정치적, 사회적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려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무튼 2차 대전에 디즈니도 참전 같이 하게 돼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본토 내에선 일어나지 않았죠. 다른 나라에서 이제 유럽에서 발발하게 된 거 디즈니가 이제 거기 참전하는데 무슨 뭐 디즈니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어떻게 참전하겠습니까? 작품으로 참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작품들이 이제 거기 뭐 군인들을 이제 이렇게 지원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만들어내고 홍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작품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걸 통해 사실 또 많은 돈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작품들도 이런 거를 커머셜한 것들을 많이 못 만드는 것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비용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문제들, 작업은 고된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제작 중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유능한 제작자들, 뭐 디자이너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파업을 일으키고 디즈니를 퇴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사실 만든 게 유나이티드 프로덕션스 오브 아메리카 UPA라는 그런 제작사인데요.
소규모 제작사인데 그 회사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장르에 영향을 끼치는 게 굉장히 큰데 오늘 디즈니 얘기니까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50년으로 넘어오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밤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판타지아서부터 애니메이션이 흥행이 잘 안 돼요. 별로 그렇게 재밌지가 않았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침체를 갔다가 1950년에 신데렐라라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작품을 만들면서 다시 일종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좀 복귀 같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디즈니도 이제 장편 애니메이션 다시 이제 제대로 또 만든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이 백설의 공주의 일곱 난장이와 이 신데렐라가 여러분들은 아마 좀 더 어렸을 때 비슷한 시기에 보셨을 텐데 굉장히 시간적인 갭이 큽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다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1950년도에는 디즈니가 이제 그 테마파크 사업에도 진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후에 디즈니랜드 그리고 디즈니 월드가 만들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1950년대에 한국은 굉장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던 시기죠. 저도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났습니다만 60년대에 태어났습니다만 1950년이면 이제 전쟁, 한국은 되게 암울한 시기죠.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정말 한국이 살기 어려웠어요.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뭐 테마파크 뭐 이런 거 사실은 생각도 못할 시기고 TV도 없었죠. 그런 어떤 시기를 살았었는데 미국이 이제 50년 되면 TV가 나오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장에 가야지만 동영상을 보던 시기였는데 이제 TV라는 걸 통해서 라디오만 듣다가 새로운 즐길거리가 생긴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 없다가 스마트폰 가지고 완전히 우리의 생활이 바뀌었듯이 바로 그런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거고요. 디즈니도 이제 거기에 디즈니 스튜디오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작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고 그리고 테마파크 그리고 출판 이런 것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된 시기가 1950년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960년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월트 디즈니가 1966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것처럼 실사와 만화가 합성된 그런 느낌의 작품. 이제 그게 메리 포핀스 아마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또 다시 리메이크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옛날에 아마 혹시 저도 어렸을 때 봤는데 극장에서 보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메리 포핀스라고 뮤지컬인데요. 뭐 이렇게 그 여자 배우가 이렇게 막 우산 이렇게 막 들고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고 뭐 그런 되게 판타스틱한 작품이에요. 근데 되게 노래 잘하는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주연 여배우가 역시 그 작품에 출연했었는데 아무튼 뭐 그 작품이 결과적으로 만화와 이 실사와 합성된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작점이 바로 그런 작품 스타일의 작품으로 시작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작품을 만들어서 나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작품이었고 흥행에도 나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작품에 대한 어떤 리메이크가 만들어지는 계기도 또 생긴 그럴 만한 작품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한참 뛰어넘게 되는데요. 사실 로이 디즈니도 70년대 초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때까지가 디즈니 스튜디오의 마지막 초기에 왔던 그런 어떤 활기찬 어떤 그런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원래 디즈니의 초심을 가진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끝나는 시기가 아닌가, 뭐 이런 일막이 끝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에서 일단은 디즈니가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디즈니가 애니메이션만 만든 건 아니고요. 이 시기에 실사 영화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즈니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사실 이분들의 역사 안에는요, 주요 역사 안에 실사 영화 언제 처음 만들었고 이런 것도 다 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로 계속 활동을 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좀 많이 스킵을 하고 1983년도에 디즈니 채널이라는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케이블 TV의 디즈니 채널보다는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 OTT를 더 요즘 친숙하게 보실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은 예전에 디즈니 채널 그래도 많이 보여줬고요. 디즈니 채널 아실 텐데 한국에서는 뭐 그 서비스가 언제서부터 됐는지 얼마만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많이 다 공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983년도에 디즈니 채널 방송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월드에 대해서 다시 좀 뒤로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1950년대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 확장하면서 바로 캘리포니아에 디즈니랜드라는 거를 개장을 합니다. 그게 되게 생각보다 작아요. 근데 그 정말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되게 막 놀이기구의 뭐 수위도 굉장히 낮아요. 아이들이 많이 타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아주 크지 않은, 그래도 뭐 크긴 하지만 뭐 그런 테마파크였고요. 그게 아주 대단한 인기를 받게 되고 디즈니랜드와 그리고 TV에서 방영된 아까 뭐 어떤 TV의 포맷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류의 방송들이 옛날에 극장에 상영됐던 것들을 모아서 다시 방영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즈니 스튜디오가 있게 만드는 TV 시대에도 있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그리고 디즈니랜드가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면서 또 캘리포니아하고는 대각선으로 반대쪽에 있는 플로리다에 그러니까 미국의 남부의 끝에 쪽에 있는 거죠. 거기에 디즈니 월드라는 디즈니랜드보다 훨씬 큰 다시 테마파크를 또 이후에 만들게 되는데 71년도는요 형 로이 디즈니가 돌아가시는 해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막 행사에 아마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튼 뭐 그렇게 됐고 이제 그 이후에 도쿄 디즈니랜드 뭐 최근에는 상하이 디즈니랜드까지 굉장히 디즈니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개장을 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1983년도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그거보다 조금 전후 내려가면요. 1982년도에 굉장히 또 사실 이때 1970년대에서 80년대는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암흑기예요. 그러니까 장편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별로 별 볼 일 없었던, 물론 안 만들어졌던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은 아닌데 실사와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걸 합성한, 그러니까 지금의 느낌으로 보면은 대단한 시도인데 그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트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보시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게 다시 또 2탄이 꽤 한참 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후속작이 만들어졌고 지금 그 후속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 개봉할 것 같은데요. 뭐 2편도 후속작도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트론 1편도 흥행에 전혀 성공하지 못했고요. 디즈니 스튜디오의 운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작품인데, 근데 이제 이 작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런 쪽의 전문가도 아니시지만 잘 모르실 것 같고 굉장히 하지만 의미가 있는 그런 디즈니의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잘 모르던 시절에 80년대는 별로 일반인들은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애니메이션 그리고 실사 영화에 시도한 첫 번째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지금 이미지 같은 거는 제가 못 보여드리는 게, 이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다 쓸만한 게 없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는 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989년도에 그야말로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의 르네상스 시대에 옵니다. 인어공주라는 작품인데요. 최근에 실사 영화로 인어공주, 흑인이 인어로 나온 영화 있었죠. 흥행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안 됐고요. 나오기 전서부터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디즈니 여러 가지 제작에서 사람들이 많이 구설에 오르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아무튼 근데 이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자, 아무튼 인어공주라는 작품이 개봉되는데 대단한 인기를 끌게 되고요. 흥행에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뭐 주제가 뭐 여러 가지. 근데 이게 단순히 흥행에만 성공한 게 아니라
작품성이라는 어떤 제작 퀄리티. 원래 작품이 흥행 성공하면은 또 비평가들은 굉장히 안 좋게 비평하거든요. 근데 비평가들로부터 또 흥행도 다 성공을 하게 되는 작품들을 줄줄이 내놓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1980년대, 89년 이후 90년대를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백설공주가 개봉했던 그 시대처럼 디즈니가 정말 다시, 야, 디즈니 작품 역시 최고네, 이런 명성을 다시 얻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흥행은 역시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미녀와 야수, 뭐 알라딘, 그리고 라이온킹,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라이온킹 이런 작품이 속속 나오게 되고, 이런 작품들을 다시 뭐 최근에 실사판으로, 실사 아니고요, 컴퓨터 그래픽인데 다시 하여튼 실사형 그 작품을 다시 리메이크도 하기도 했는데, 역시 옛날 그 이런 셀 애니메이션 작품들에 비하면 뭔가 좀 다른, 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술적으로는 좋지만.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대성공을 하게 되고, 하여튼 90년대까지 뭐 대단한 전성시대에 가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물론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도 컴퓨터 그래픽, 그러니까 3D 컴퓨터 그래픽, 아까 트론에서 얘기했던 그런 컴퓨터 그래픽을 만들어낸 작품들을, 그런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된 작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컴퓨터 그래픽 작품들은 픽사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디즈니에서 만들어진 초기의 그런 작품들보다 훨씬 하이 퀄리티의 작품, 훨씬 재밌는 작품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작품이 토이스토리. 디즈니 픽사에서 다시 3편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원래 디즈니와 픽사는 다른 회사고요. 픽사는 원래 정말 순수 3D 기술로 만든 제작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작품을 아까 그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처음에 배급을 위해서 유니버셜 픽처스하고 손을 잡았던 것처럼, 픽사가 작품을 배급하고 누구한테 상영을 하기 위해서 디즈니의 회사를 통해서 상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픽사의 최초 뭐 토이스토리 작품들도 배급은 디즈니에서 쭉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후에 이제 픽사를 인수하게 되는데요. 자, 아무튼 디즈니 애니메이션, 또 하나 이제 이 당시에 픽사와 함께 3D 그래픽의 뭐 소위 쌍벽을 이루었던 회사가 드림웍스라는 회사예요. 지금은 좀 유명무실해졌지만 거기서 이제 또 픽사와는 다른, 디즈니와는 다른 여러 가지 재미있는 애니메이션들을 만들었고요. 전부 다 스타일이 다르고 좀 지향하는 바가 다른 그런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자, 아무튼 그렇게 쭉 같이 오다가 디즈니의 2D 애니메이션은 약간씩 좀 인기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도 3D를 뭔가 해보고 싶은데 뭔가 픽사처럼 안 되는, 거기다 이제 드림웍스는 약간 좀 아이들을 위한 거라기보다 성인들도 봐도 재밌을 만한 그런 뭐 좀 컨셉의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디즈니가 또 다시 약간 어려움에 처하면서 픽사를 본격적으로 인수를 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역할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2006년도 뭐 한참 전의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디즈니 픽사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작품들은 뭐 한동안은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픽사 애니메이션 따로 나오다가요, 지금은 이제 묶어서 디즈니 픽사 이렇게 나와서요, 사실 픽사 고유의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고 디즈니의 스타일로 다 바뀌어지게 됐죠. 자, 아무튼 뭐 디즈니 픽사의 유명한 작품 중에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잘 아실 겨울왕국 시리즈가 있죠. 뭐 이런 작품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픽사부터 사실 지금 아까 월트 디즈니 그리고 형 로이 디즈니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디즈니 스튜디오가 좀 원래 처음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많이 좀 갔고, 그리고 중간에 좀 암흑기처럼 다시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트론 같은 거
영화를 만들었을 정도로 계속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2000년대 넘어오면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디즈니의 어떤 그 활약 그리고 디즈니 스튜디오의 어떤 역할 이런 거는요 사실 기업의 인수합병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픽사도 인수를 해서 결과적으로 디즈니 걸로 만들었고요. 지금 사실 뭐 디즈니뿐 아니라 미국의 이제 컨텐츠 회사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디즈니뿐 아니라 미국의 컨텐츠 회사들이 사실 옛날에 이쪽 계열 회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또 바뀌고 이 회사들이 또 분할되고 뭐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 회사 로고를 이렇게 이 계열로 들어갔는데 올해 봤더니 또 이게 좀 바뀌어 있고 또 이 회사가 또 분할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것만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실 테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별로 유명하지 않은 회사들은 뺐어요. 밑에 보시면 지금 디즈니의 일종의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계열 회사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게 디즈니 계열 회사였어 하는 회사들 있을 겁니다. 뭐 디즈니 플러스는 당연히 다 아시는 거고 루카스 필름 혹시 아십니까 루카스 필름? 루카스 필름은요 스타워즈를 만든 회사예요. 뭐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마블 스튜디오는 뭐 아실 것 같아요. 그 슈퍼히어로 작품들 많이 나오죠. 그것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그것과 그리고 폭스는 여러분들 20세기 폭스라고요. 그 영화 아까 트레이드마크 말씀드렸는데 그 20세기 이렇게 써져 있고 막 이렇게 조명 막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막 흔들리는 그런 트레이드마크 있습니다. 그 회사가 폭스예요. 근데 그게 영화만이 아니고 영화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미국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인기 드라마들이 전부 다 폭스에서 만든 드라마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폭스 TV가 굉장히 어른들한테 인기 많은 TV 방송국이고요. 또 그리고 폭스 뉴스 또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뉴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또 만화 영화를 잘 아실 텐데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라기보다 미국에서 어른들이 주로 보는 만화 영화는 심슨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심슨 가족. 그 심슨이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 있는 작품인데요. 그게 저녁 시간에 방영합니다. 저녁 8시. 우리나라에서 항상 그런 시간에 애니메이션 틀면 아마 굉장히 많이 방송국이 욕을 먹을 거예요. 뭐 근데 그 시간에 그 어른들이 그거를 보는 그런 그만큼 인기 있는 작품이었어요. 자 그런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폭스인데요. 그 회사도 디즈니가 인수합니다. 그리고 ESPN 여기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아실 텐데요. 케이블 TV ESPN 스포츠 채널이죠. 엄청납니다. 그리고 ABC 엔터테인먼트, ABC 방송사, 뉴스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뭐 케이블을 포함해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방송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만 갖고 왔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뭐 배급사를 포함해서.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아까 2006년에 픽사를 인수했잖아요. 2005년서부터 지금까지 이 밥 아이거, 로버트 앨런 아이거가 이제 풀네임인데 이분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현재 CEO기도 해요. 이분이 지금 디즈니 스튜디오를 계속해서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디즈니가 좀 약간 어려운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사실 어마어마한 컨텐츠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디즈니 자체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만 해도 엄청나지만 그 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루카스필름 또 마블 스튜디오 여기에 컨텐츠들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이런 것들 디즈니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분을 주축으로 해서 바로 이런 회사들을 이제 인수하게 된 건데요. 이분이 물론 잠깐 나갔다 왔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니라 한 2년 동안 다른 분한테 잠깐 밀렸다가 다시 또 복귀해서 다시 또 지금 최고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까지 이제 오게 됐고 디즈니 컴퍼니 시대에 바로 요것들을 이제 인수합병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슈퍼히어로들 나오는 영화 마블 스튜디오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마블만 가지고도 사실 제가 한 학기 강의를 합니다. 마블 내용들만 가지고. 물론 이제 오늘 한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마블만이 아니라, 미국의 만화는, 크게 가장 유명한 게 마블하고 DC라는, 그런 그 만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이 다 찢어졌어요. 지금은 단독 회사들이 아니고요. 이런 유명 회사들이 다 인수합병됐고요. 여러 가지 이제 80년대 특히, 뭐 70년대 통해서 80년대, 그리고 90년대 뭐 초반까지는요, 되게 컨텐츠의 여러 가지 그 매체 이런 것들이 TV로 인해서인지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암흑기들이 있습니다. 출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만화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어려운 시기들을 겪어왔고, 그 와중에 이제 회사들이 뭐 여기저기 넘어가고 이러면서 마블이 굉장히 많은 히어로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는 만화 회사인데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큰 그런 그 캐릭터들은 전부 다 디즈니로 인수합병이 된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파이더맨 혹시 아세요? 스파이더맨이 마블의 그 캐릭터입니다. 마블이 가지고 있는 슈퍼히어로인데요. 이게 디즈니로는 인수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스파이더맨 얘기는 왜 말씀드리냐면, 마블 거 인수했으니까 마블의 모든 캐릭터가 다 디즈니 것이다. 아닙니다. 아까 폭스라는 데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쪼개졌다는 얘기죠, 캐릭터들이. 뭐 엑스맨 이런 거는 폭스가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스파이더맨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 소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소니가 가지고 있어요. 소니는 예전에 이제 소니가 아니었었는데 1980년대 되게 미국의 여러 가지 컨텐츠로 좀 여러 가지 혼란식을 겪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일본의 자본이 들어가서 일본의 소니가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이었죠. 미국의 그런 컨텐츠 회사들을 많이 인수했어요. 그때 콜롬비아 영화사를 인수했는데, 이제 컬버시티라는 조금 LA에서 남쪽 부분으로 좀 위치한 그런 위성 도시인데요.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소니가 그때 이 스파이더맨을 인수하게 됩니다.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저작권의 분쟁이 있었는데요. 지금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그래서 이 디즈니에서 뭐 여러 가지 슈퍼 히어로들 캐릭터가 한 번에 나오는 작품이 있는데, 어벤져스라고. 거기에 스파이더맨이 좀 늦게 합류하게 됐고, 그리고 디즈니 마블에서, 그러니까 디즈니 픽사 하듯이 지금 디즈니 마블이라고 하는데, 디즈니 마블에서 스파이더맨을 마음대로 못 써요. 소니가 허가해준 데까지만 쓰죠. 그래서 소니가 자체적으로 스파이더맨의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사영화 시리즈는 그렇게 해서 디즈니에 빌려줘서 쓰게 했는데, 애니메이션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영화 시리즈로 만들겠다 해서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이 흑인 인종적으로 이제 흑인 캐릭터를 가지고, 그동안 스파이더맨 다 백인이었었거든요. 스파이더맨을 다시 시리즈로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그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인데, 이게 디즈니에서는 마음대로 못 쓰는, 디즈니에 잠깐 빌려주기만 한 캐릭터라는 거. 자, 아무튼 그런 굉장히 많은 슈퍼히어로들 캐릭터들이 있는데, 또 폭스 것까지 이제 2017년도에 완전한 모든 걸 다 인수한 건 아니지만, 폭스는 이제 인수라는 과정을 거쳐서 인수하게 됐는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27년도에 이제 713억 달러를 통해서 승인하기로 하고, 굉장히 많은 또 그 안에 뭐 조율을 거쳐서 뭐 이제 2019년에 돼서 비로소 이제 뭐 한 60%에 해당하는 부분은 완전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조건이 있었겠죠. 뭐 인수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당시에 폭스의 드라마들이 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이 되고 있었어요. 넷플릭스 여러분들 다 보시죠? 많이 보실 텐데, OTT, 지금 여기 보여져 있는 디즈니 플러스도 있죠? 디즈니 플러스도 OTT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즈니 플러스하고 지금 경쟁이라면 경쟁인데,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한테 굉장히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고정을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사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든
폭스의 작품도 다 디즈니 플러스를 갖고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디즈니 플러스가 또 이제 공개를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오게 되죠. 자,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서 그리고 2012년도에 바로 그 스타워즈를 만든 루카스 필름이라는 데까지 인수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예전에 인기 있었던 대흥행을 했던 작품들은 뭐 만화에서 흥행한 것들, 만화에서 인기 끌고 있었던 그 대다수의 작품들, 대다수의 캐릭터들, 마블을 통해서 다 디즈니로 거의 다 갖고 왔고, 그리고 또 루카스 필름이라는 그 스타워즈 영화로서 SF 영화로서 대단한 사람들한테 뭐 이 팬층을 가지고 있는 작품도 갖고 왔어요. 그리고 루카스 필름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스타워즈 영화만 있는 게 아니라요, 스타워즈를 만드는 그 제작 기술이 또 있습니다. 그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 ILM이라는 회사인데 그것까지 다 갖고 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 디즈니의 그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작품들은요, 전부 다 디즈니의 어떤 그런 그 컨셉과 스타일, 그 디즈니 풍으로 소위 만들어지는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마블의 색깔들, 그리고 루카스 필름의 그런 그 스타워즈 시리즈의 색깔들, 이런 것들과 굉장히 달라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실은 뭐 그분들에 의하면 뭐 이런 말도 나왔다고요. 뭐 디즈니를 믿었는데 나 이건 아니었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그러고, 뭐 사실 이는 이제 인수합병을 다 해서 디즈니 걸로 만들어서 생각보다 루카스 필름의 작품들이 흥행이 안 됐고요. 작품은 나왔는데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고 오히려 약간 좀 문제가 있다 비난의 소리를 더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마블은 대성공을 했죠. 물론 마블은 영화로서 마블을 만든 거는 디즈니에서 만든 거고, 옛날에도 물론 나온 게 있었지만 히트 못했고, 디즈니에서 마블 영화를 그렇게 만들면서 대단한 히트를 했죠. 한 10년 동안. 코로나 터지기 바로 그 전시까지 대단한 히트를 했습니다. 요즘 좀 이제 다시 주춤해졌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멀티버스라는 거가 이 마블 영화를 통해서 일반인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른 영화에도 다 여기도 멀티버스, 저기도 멀티버스, 뭐 이제 아주 흔하게 남녀노소가 다 아는 그런 트렌드처럼 돼버렸는데, 그게 이제 디즈니 마블을 통해서 나온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아까 설명드린 폭스까지 해서 뭐 굉장히 많은 컨텐츠, 그런 뭐 캐릭터들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게 바로 월트 디즈니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제작사, 그리고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뭔가 좀 어떤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만들고 시도해보는 이런 회사라기보다는, 제작사라기보다는 이제 그야말로 거대한 여러 가지 캐릭터들, 뭐 이런 그 회사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이런 것들 소유하면서 여러 가지 매체들로 컨텐츠를 활발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거를 또 거기서 개발해 나가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트렌드라든가 정치적인 그런 그 미국 내에도 변화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디즈니 에서 나온 그런 지향하는 점들, 초창기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 인종적인 문제, 그리고 뭐 종교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도 사실 디즈니를 통해서 나온 뭐 디즈니 마블, 뭐 루카스 필름의 작품들, 뭐 디즈니 픽사의 작품들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비난을 하는 시점으로 좀 드러나기도 하고, 문제가 있다는 시각으로 사람들한테 좀 많이 이렇게 뭐 얘기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또 이제 흥행이 잘 안 된 뭐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토이스토리의 뭐 어떤 주인공 캐릭터를 또 떼어내서 뭐 다른 애니메이션 장편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 머즈 라이트이어라는 작품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젠더적인 문제도 유발을 했고 아이들이 보는 작품인데 그리고 흥행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루카스 필름에 대한 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뭐 경영하는 사람도 또 이제 뭐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일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19년도에 이렇게 OTT 서비스까지 본격적으로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디즈니 채널에 있는 것까지 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요즘은 케이블 TV보단 전부 다 OTT로들 보고 즐기잖아요. 편하니까 여러 가지 다 어디서든 볼 수 있으니까요. TV가 아니라도. 자, 그래서 이제 디즈니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영역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넷플릭스에서 그 잘 나갔던 폭스 드라마들까지 다 갖고 왔으니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안 됐죠. 특히 한국 같은 데서는 뭐 인구가 우리 얼마 안 되니까 뭐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만, 뭐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170만 정도밖에 가입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입자 수가 많지 않죠. 넷플릭스에 비하면 한 뭐 7분의 1 정도 될까?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여러분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뭐 무슨 쿠팡 TV 뭐 이런 여러 가지 OTT 서비스들이요, 사실 미국의 어떤 그 유명 회사들도 나름 자체 OTT를 다 갖고 있어요. 요즘은 우리가 여기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OTT들까지. 그런데 이 OTT들이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다 해외에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극장처럼 영화 한 편 보는데 비용 지불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맞으면 월구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연구독을 하든가. 자,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구독자들이 이제 가입하는 시기마다 사실은 대형 작품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야, 이거 보고 싶다 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 한국 컨텐츠까지 이제 뒤에 이어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디졸브를 해 나가면, 이 디즈니 플러스는 사실 좀 시차를 두고 공개를 하는 방식을 택했고요. 넷플릭스는 한 번에 다 공개해버립니다, 시리즈물을.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작품에선 먹히는데, 이게 이제 그게 사람들이 좀 약간 지쳤달까?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의 작품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안전한, 남녀노소가 보기 좀 안전한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말이라든가 어떤 이런 반전 이런 게 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뭐, 안전하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넷플릭스는 좀 이제 그런 거를 좀, 안전하지 않은 것들도 이제 많이 공개를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디즈니는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아이들부터 좋아했고, 굉장히 가족과 함께 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보고자 하는 욕구, 이걸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좀 뭔가 한정된 우리의 어떤 그런 좀 잠정적인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 없잖아 있는 거겠죠. 뭐 그거를 뭐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입장에서 이건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단정져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디즈니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100년을 넘어서 오게 됐다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올해가 딱 100년 되는 회사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네이버에서 혹시 디즈니 100주년 이런 거 치시면요, 아마 굉장히 많은 기념품 판매가 나올 겁니다. 디즈니 100년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래서 아마 또 혹시 들어가셔서 뭐 물건을 구매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면서 디즈니 100년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디즈니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어떤 걸어온 길과 한국과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른 환경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 192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사실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여유 속에, 그리고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우리 살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사실 컨텐츠 강국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랍고요. 기적이고, 제가 이제 1990년대 초하고 90년대 중반에 바로 디즈니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버뱅크에서 멀지 않은 LA, 에서 이제 서쪽, 웨스트 LA 쪽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간 미국에 살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살면서 학교 다니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참 한국에 존재감이 없구나. 그 같이 다녔던 우리 제 지도 교수님이요. 이제 제가 대학원의 교수님이 사실 한국 이 전쟁의 참전용사였어요. 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근데도 한국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뭐, 거기 이제 젊은 친구들, 한국에 대해서 뭐 굉장히 모르는, 뭐, 일본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뭐, 어떤 단어들, 요리들, 뭐, 이런 것들. 뭐, 굉장히 일본은 익숙한데, 한국에 대해서 뭐 전혀 뭐 문화에 대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저 있던 시절에, 아직 90년대 그 초중반에, 이제 그때 홍콩 스타일 홍콩 루아르 이런 게 이제 미국의 문화에 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주류는 아니었고요. 그 일본은 이미 여러 가지 주류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메라고 하거나 망가라고 해서 일본의 어떤 고유의 그런 그 발음 그런 단어들이 일본 내에 그냥 이제 미국 내에 그냥 들어와 있었어요. 예, 고유 명사처럼. 그러니까 뭐 일본 애니메이션은 굳이 뭐 재팬 애니메이션 이렇게 하나 아니메라고 그냥 이렇게 비디오 가게에 가면 한 섹션을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아예 문화적으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지금의 이제 어떤 미국은 그때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죠. 뭐 한 20여 년 지났을 뿐인데, 뭐 뿐은 아니군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하지만 뭐 사실 한류가 이렇게 케이팝 유명해진 거가 그 20여 년이 아니라 불과 10년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뭐 한국 사람들이 지금 사실 아까 그 마블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컴퓨터 그래픽을 만드는 시각 효과들 또 픽사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런 애니메이터들 또 여러 가지 미술의 어떤 디자인을 담당하는 사람들 컨셉 드로잉 하는 사람들 한국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개봉한 픽사의 작품도 물론 이제 미국인이죠. 이민 간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계지만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예 한국 유학 가서 거기에 취업한 그런 한국인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쭉 스텝들로 올라가는 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만드는데요. 한국 사람 이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 있고요.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분야에서.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좀 한국 문화가 그렇게 미국에서 굉장히 제너럴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음악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싸이가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BTS도 있지만 사실은 BTS 전에 싸이가 있었잖아요. 뭐 BTS는 굉장히 스튜디오를 가지고 그 프로덕션에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잘 매니지먼트를 해서 만들어낸 뭐 가수기도 하지만 뭐 싸이는 사실 뭐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다르죠. 근데 대단한 하여튼 유튜브를 통해서 인기를 끌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앞서서 있었기 때문에 싸이가 결과적으로 굉장히 한국을 유명하게 만든 그리고 그러니까 음악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런데 대단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이제 그런 뭐 이유로 인해서 케이팝은 지금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다 뉴스 통해서 확인하고 계십니다만 뭐 빌보드 뭐 이런 거 옛날에 여러분들 뭐 젊으셨을 때 뭐 또 그리고 지금도 팝에 관심 있는 뭐 젊은 분들은 당연히 뭐 팝에서 어떻게 뭐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한국 가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순위 안에 옛날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얘기고요. 이제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사실 옛날의 관점을 생각해 보면요. 저로서는 제가 미국 살 때 생각해 봐도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자연스러워진 게 있고요. 그런 거 이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한류가 유명해졌으니까 그렇게만 뭐 언어적인 부분도 한국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유튜브라든가 이런 온라인 매체가 또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온라인 매체가 없었다면 사실 그렇게 세계 사람들이 공유하고 한 번에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들도 만들어지지 않았었겠죠. 이제 그러한 면에서 되게 한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미국 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본다면, 영화는 뭐 미나리 이거 작품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 많이 들어서 아시죠. 뭐 기생충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카데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아카데미상 대단하죠. 굉장한 상입니다. 그리고 기생충 굉장히 잘 만든 영화고요. 미나리도 뭐 나름 뭐 그렇게 재밌는지 뭐 한국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미국의 어떤 그런 이민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나름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봤어요. 자, 근데 이제 기생충 같은 영화가 어떻게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작품을 대단히 잘 만들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사실은 운이 따랐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뭐냐면, 운만 그냥 단순히 따라서 뭐 한국이 있으니까 이 작품을 줬다기보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문화 사회적인 게 미국이 너무나 백인 우월주의고 또 굉장히 그 보수 중심의 어떤 그런 보수주의적인, 미국은 기독교의 베이스를 둔 나라잖아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말하자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만든 만든 나라인데, 대통령도 하느님한테 맹세를 하죠.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는 그런 그 기독적인 베이스를 가진 그 미국인들이 서부로 사람을 죽이면서, 본토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면서 개척을 해서 미국을 건설했다는 게 아이러니긴 하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백인 중심이다 보니까 사실은 인종적으로 영화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보수적이었고요. 아카데미상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많이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기생충 전에는 흑인이 만든 작품이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파티 문화로 사실 모든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하고 살아본 결과, 이 기생충이라는 작품, 그리고 CJ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CJ 엔터테인먼트가.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서 모든, 특히 영화 쪽은 말할 것도 없죠. 미국은요, 파티를 뭐 대단한 행사처럼 하는 게 아니라요, 문화적으로. 그냥 소규모 파티들, 아니면 영화 관계인들이 그냥 모이는 파티들 매주 합니다, 매 주말에. 근데 파티가 대단한 게 파티가 아니라요, 잘 채워놓고 뭐 옷 잘 입고 와라가 아니라, 너 누구네 집에서 파티하니까 너는 맥주 들고 와, 너는 뭐 사과 들고 와, 너는 안주 뭐 들고 와. 그래서 갖다 거기다 한 곳에 모아놓고 그거 서로 나눠 먹는 게 파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사람들도 사실 많이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근데 저는 그게 이제 개인적인 적성이 좀 잘 안 맞아서 서서 밥 먹고 이러는 게 저는 안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되게 문화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CJ가 굉장히 그런 데서 미국에서 사실 일찍 가셔서 굉장히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런 게 그 아카데미 회원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그냥 작품 하나로 한국의 대단한 승리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뭐,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이 좀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아시아권 중에서, 굉장히 그래도 일본이 항상 먼저 있었는데, 일본과는 다른 뭔가 신선하다. 근데 중국은 또 뭔가 굉장히 다르고. 근데 사실 자본으로 말하면요, 원래 헐리우드의 메인 자본이 유태인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 백인들 자본이 아니라요, 유태인 자본들이 움직이는 게 헐리우드인데요. 거기에 지금은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일본 자본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죠.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걸 소비하는 계층들을 놓고 보면 케이팝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한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영화 관련된 그 기관에 뭐 잠깐 장으로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내용들은 잘 알고 있는데, 맞으면 세계에서요 영화관의 어떤 그런 뭐 최근에 좀 문제가 되긴 했는데 바로 얼마 전에 뉴스 나오긴 해서 좀 문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영화사들이 그리고 영화 배급하는 사들이 극장에서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극장 표를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찢어서 끊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영화가 사실 정확하게 몇 명 들었는지 그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몇만 들었는지 뭐 몇백만 들었는지 몰라요. 옛날에 뭐 몇백만이라는 건 굉장한 거기, 100만 마이도 굉장했기 때문에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장들이 도대체 표를 몇 장 팔았는지 많이 숨겼죠, 세금 때문에. 근데 이제 통합 전산망 시스템을 만들어서 영화를 예매하는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전부 다 전산으로 입력이 된다는 거죠. 그게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시스템이. 그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만든 건데요. 그때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 수 있었죠. 지금은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되게 반발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반강제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안 만듭니다. 좋아하면서도. 또 더구나 뭐 베트남 이런 데서도 제가 다 그때 이제 그것도 뭐 일종의 비즈니스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그쪽에 뭐 좀 이렇게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만, 관심은 갖고 굉장히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뭐 개인이 챙길 수 있는 수익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집계가 명확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통합전산망, 제가 이제 그 있었던 때는 사실 OTT도 그거 실시간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통신사들의 반발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KT 갖고 시작을 하고 일부, 전체 다 하지도 못했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게 되면 사실 되게 깨끗하고 명확한 것도 있는 반면 사실 감추고 싶은 것들,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감추지 못하는 부작용들이 있고,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사실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가 극장에 상영되는 걸 놓고 보면 괜히 탐 크루즈 매번 오겠습니다. 영화 개봉할 때마다. 뭐 괜히 뭐 유명 배우, 옛날엔 전부 다 한국에 오지도 않았는데 한국에 많이 오죠. 뭐 한류 때문에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뭐 한류가 굉장히 떴으니까, 한국 유명해졌으니까 온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긴 하겠죠. 근데 아주 뭐 일부분이고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종의 테스트베드로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클리어하기 때문에 한국이 그리고 굉장히 극장에 있어서는 흥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되는 국가였어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를 우리가 맞으면서 지금 사실 극장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극장에 많이 안 가는데, 근데 그 이전만 해도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저한테도 물어보는 게, 어떻게 너희 사람들은 그렇게 극장에 많이 가냐? 왜 이렇게 극장에 가서 영화를 많이 보냐? 집에서 그냥 봐도, 케이블 TV로 봐도 되는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노는데 별로 갈 데 없다는 거. 그래서 뭔가 즐기려면 밥 먹고 영화 보고,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좋아하는데, 그런 데서 이제 영화도 일종의 패키지로 같이 들어갔던 건데, 코로나 시절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좀 빠진 거, 뭐 여기 보면 근데 이제 뭐 공원 가서 바베큐하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집에 가서 데이트하고 뭐 이런 게 많이 문화가 좀 다르죠, 우리랑? 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국이란 또 특성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몰라도 아무튼 굉장히 극장에 많이들 갔고요.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극장에서 그런 거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전산 처리가 되다 보니까
뭐 어떤 제작사들, 배급사들이 한국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지금 뭐 며칠 안에 그 사람 관객 수가 어느 정도 되나, 얼마만큼 관심을 보이고 있나, 그리고 외국에서 또 얼마만큼 그거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요 관심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에 좋기 때문에 한국에 많이 오는 거고요. 물론 한국이 좋아서 오는 것도 있겠죠. 탐 크루즈 같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만 한국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굉장히 좀 한국 시장이라는 게 유용하다는 거죠. 5천만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인구지만, 근데 오히려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한국보다 스크린 수도 많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좀 굉장히 다른, 그리고 좀 한국보다 오히려 제한적인, 한국은 오히려 제한이 별로 없어요. 뭐 영화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근데 중국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상영 못 되는 영화들도 많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굉장히 세계화돼 있다. 세계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나름의 어떤 테스트베드로서의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근데 아쉬운 점은 극장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다라는 거. 그리고 한국 영화가 어떻게 보면 같은 어떤 그런 그 스타일 안에서 좀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한계점이 많이 노출됐다는 거 아쉽고요. 또 하나는 이제 OTT에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뭐 이런 작품도 있고, 또 드라마에서 이제 뭐 아까 디즈니 플러스에서 무빙 지금 최근에 8월에 공개했는데요. 사실 이런 뭐 오징어 게임 빼고는요, 뭐 아까 뭐 이 넷플릭스 이런 작품들 빼고는 사실 대다수의 뭐 한국 영화들 또 작품들이 사실은 웹툰 원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드라마들이. 그러니까 웹툰 원작으로 하는 이유는 웹툰을 통해서 검증된 스토리들을 이런 컨텐츠 작품으로 영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증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웹툰 원작을 쓰는 거예요. 웹툰의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웹툰 원작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고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근데 웹툰의 세계화를 또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안 드리고 약간 좀 제 견해로서 많이 말씀을 드린다는 거를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웹툰은 굉장히 글로벌할 용어가 아닙니다. 되게 한국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한테 웹툰 그러면 사실은 무슨 단어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영어지만. 그러니까 영어지만 한국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한류같이 들으시면 돼요. 웹툰이라는 단어도. 그러니까 그리고 웹툰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쭉 영화 스크롤하면서 작품 보시는 거 아시죠? 만화. 여러분들 다 모바일에서 이제 보게 되니까 그 포맷을 우리나라는 되게 익숙하고 좋아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뉴스에선 그냥 뭐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가 되지만 실제는 또 그거와 디테일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 하지만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많은 제가 또 그냥 보고 들었고 느끼고 살 때보다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마치면서 뭐 한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음악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 소비에 대한, 특히 OTT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디즈니 플러스만 해도 지금 자체 제작 컨텐츠들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공개한 무빙만 해도 한 500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제작비가. 근데 사실은 무빙을 공개하고도 지금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세계적으로 다른 뭐 미국 내에도 또 이슈가 있습니다만, 디즈니 자체도 좀 약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흔들림이 있는 지금 시점이기도 하고요. 한류가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고, 그리고 사실 극장에서 한국 영화들 잘 안 된 영화들이 많고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돈을 들인 비용만큼 뭐 영화를 흥행 수익을 거둬들이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훨씬 못 거둬들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배우들이나 뭐 뉴스 같은 데 1000만 영화 굉장히 쉽게 말하잖아요.
1,000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죠. 5천만에 5분의 1이 보는 건데요. 5천만의 뭐 그정 1,000만의 인구가 본다는 거는요. 사실 본 사람이 또 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000만의 인구 중에는요. 보고 또 본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걸 속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통합 전산망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만큼 관객 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스크린을 사실 거의 강제로 그 스크린에서 그 영화만 해야지만 1,000만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엄청나게 많은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그 다 개봉을 못 하거든요. 극장 모든 스크린에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만 넘는 영화들 보면요. 멀티플렉스 극장에 무슨 영화 보러 갔는데 내가 딴 영화도 좀 생각해보고 싶은데 거기에서 지금 뭐 만약에 멀티플렉스가 5개 있다면 스크린이 5개 중에 4개가 그 영화 상영하고 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그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투자와 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아무튼 뭐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자, 이제 시대는 OTT뿐이 아니라 AI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웹툰, 그러니까 만화 그리는 거죠. 그림 그리는 거. AI가 지금 훨씬 잘합니다. 사람이 그리는 것보다. 물론 사람이 그리는 또 개인의 스타일 맛이 있죠. 근데 제가 작년에 그려졌던 AI로 그린 그림들, 올해 그리고 초와 지금 그려지고 있는 AI 그림들 보면요.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디즈니에서 이렇게 고생해서 그리고 그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애니메이션 만들었죠. 애니메이션 간단한 것들은요. 움직임, AI가 다 만들어냅니다. 물론 애니메이션은 좀 아직 멀었어요. 근데 멀었다는 얘기가 우리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멀었다는 시간을 생각하면 안 되는 시기가 됐어요. AI는 이 러닝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이제 액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서버에 다 구축이 되어 가기 시작하면요. 물론 이제 디즈니라든가 이런 주요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네 또 타이밍에 대한 기술들이 있어요. 비공개 기술, 그리고 그게 이렇게 그냥 상용화된 프로그램을 써서 작품을 만들지 않고 인하우스 프로그램들을 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다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구축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애니메이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가 축적된다는 범위 내에서 보면요.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사실 사람이 많은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도 빨리빨리 만들어질 수 있는 시대가 왔고 이제 금방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디즈니도 또 지금 인수합병을 통해서 회사가 제작에 막 몰두하는 거에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회사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포함해서 사실 지금도 이제 극장이 그렇게 잘 되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 안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OTT도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되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어떻게 갈지 이제 앞으로 사실 저도 뭐 대충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만 저도 모르고 예측 갖고 여러분들한테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이 시대는 이렇게 바뀌고 있고 이런 역사로 디즈니가 왔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